어제 이 시간을 통해 중국 증시가 최악의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중국 당국 결국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2단계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종전에 발표된 부양책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처음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 게 결국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오늘 증시를 통해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시장의 관심은 증시보다도 예. 또 외환시장보다도 비트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돈 나머진이라는 캐시우드가 사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6년 이내에 260만 달러 갈 것이다. 이걸 우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30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발언 이후에 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 3년 전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가격이 51만 달러 갈 것이다. 그 발언 이후에 사실 비트코인이 16,0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웃음을 띠고 좀 방송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근본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제 사실 그 마음 졸였던 홍콩의 ELS 관련된 증시에 그 많이 올랐고요. 중국 증시도 많았고 어제 그 파월 의장이 강한 그 스트롱 하키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결국 어제도 펀더멘탈 힘, AI 힘에 의해서 파월 발언이 많이 완충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진단대로 그대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이런 그 미국의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 뭐 비둘기파 발언 이거에 관계없이 또 페드 인사들의 관계없이 지금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눈에 익은 자막을 다시 축약해서 가져드렸습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가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그로스 서프라이스다 해서 작년 그 4분기 성장률이 3.3%, 직전 분기가 4.9%에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 1.7%를 월등히 웃도는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까지 미국의 S&P 구성 항목의 약 23% 정도가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그중에 약 13%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스를 기록한 상태이고 실업률은 지금도 예상 상회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스를 기록하는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플로먼트 서프라이스에서 실업률이 3.7%, 3개월 연속 안정고용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돋보였던 것은 오늘 의회 증언도 있고 8일에 또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는 앨런 의장이 미국에 지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시그니처를 인수한 뉴욕 커뮤니티의 뱅코크 문제가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월가에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SVB 사태가 1년이 되면서 다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충분히 감내했으니까 국채 금리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는 파월의 스트롱 하켓이 강한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채 금리가 4.09%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는 4.016까지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3대 지수가 장마판에 강하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이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 파월의 CBS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만약에 SOMC,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은데 SOMC 회의가 열렸다면 작년 12월 점도표상에 나타났던 중립금리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제가 뉴욕 특파원이라면 이 내용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로 생각되는데요. 어제 그 갑작스럽게 돌변했죠. 우리가 한 달 간격으로 스트롱 더블C 강한 비둘기에서 12월 달에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는 마일드 허키시 좀 매파로 돌아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한 매파로 돌아섰으니까 이 시청자분이 관심이 있는 12월 점도표의 중립금리 4.6%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 측면이 되는데요. 공교롭게 또 3월에 점도표가 발표되죠. 그래서 임시로 가질 수 있는 SOMC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자 어제 강한 매파 반응을 통해서
점도표상의 중립금리가 얼마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워싱턴에서 관심이 됐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OMC는 FOMC는 페더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SOMC는 섀도우 오픈 마켓 커미티다 약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유명하신 분들이 이걸 이제 창립했죠. 그래서 1913년에 경제학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 칼 브루노 아주 훌륭하신 분, 앨런 멜처 하나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시간 예. 방송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약하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페드의 FMC는 1년에 8번 걸리죠. 예.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3월과 9월은 정기. 그리고 지금처럼 궁금할 땐 임시회의. 그럼 파월의 강한 스트롱 매파 발언을 했으니까 궁금하죠. 점도표상이 어떻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SOMC 멤버들이 FOMC 멤버보다 더 월등하게 신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되냐면 예.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파월 의장이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리고 SOMC 멤버들이 미국의 금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SOMC 멤버들이 더 신뢰가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오늘 파월 의장이 치욕을 걸쳤죠. SOMC 멤버는 파월이라든가 페드 멤버들의 인사의 얘기는 듣지도 마라.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예. 오히려 오늘 그 증언했던 제닛 앨런 의장,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 앨런 의장의 얘기가 이렇게 그 증시에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이라든가 경험했던 비트코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계인데요. 8일에는 다시 미 의회 증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 증언 내용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참조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시장의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페드 얘기를 하고 파월의 얘기를 하지만 정작 신뢰를 잃어서 FOMC보다는 SOMC, 그다음에 파월보다는 제닛 앨런의 시장에 더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에 이 파월이라든가 예. 페드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방송 시간의 낭비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단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중국 증시 향방입니다. 자, 어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 그대로 모든 조치를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주가가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어제 중국 증시라든가 홍콩 증시 올라간 것은 저도 방송을 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어제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쭉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강하게 올랐죠. 상해 지수는 3%대, 홍콩 지수는 4%대 강하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어제 아침에 결국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하락되면서 마진콜이 발생하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발 금리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어제 제안드렸고요. 그 내용은 그냥 고리만 하겠습니다.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선한 악성거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2015년 그때 대규모 증시 부양책 이후에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중국도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우리가 방송이 나가는 이후에 곧바로 2단계 증시 부양책을 추진했습니다. 예. 2단계 증시 부양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뭐 이렇게 앞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는 무슨 그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시진핑이 나선 거죠. 그렇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진핑이 나선 게 가장 큰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시장이 먹히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시진핑이 나섰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리창 주도했던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2단계에서 우리가 185조 에서 180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났는데 그건 리창이 주도한 거다. 근데 시진핑이 정작 반대로 한다. 예? 선생님, 너무 서구 위주로 되지 않느냐. 그렇죠. 어제 고스란히 드러났죠. 시진핑이 직접 나서겠다 하는 측면이죠. 이런 것이 사실 어제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창이 주도했던 증시 부양책은 대규모 쏟아붓는 캠플 주사입니다. 근데 어제는 수급 조절 같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측면은 벤치마크가 한국도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그다음에 사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이 그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사실 재팬 프리미엄 정책이다 하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을 하겠다 하는 쪽이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본의 증시 부양책을 참조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본 증시 참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일본 증시 정책을 참조를 했죠. 예. 그런데 중국 정책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조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콩과 증시 전부 2% 이상 예. 이렇게 반등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방송을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비교할 만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우선 중국 주가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조치,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캠플 주사는 사실 오래가지 못하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한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이 주도했다. 공산주의에서 주석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 그다음에 딜이 붙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 근본적 문제를 개선에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이렇게 사실 그 개선된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렇게 문제가 수급상의 공급이 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주식을 사지 않죠. 오히려 그렇죠. 빠지죠. 예. 수급이 사실 외국인에서 수급은 사실상 지금 정체된 상태거든요. 이 수급을 과다한 초과 공급을 해소시켜야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 공급은 억제시켰습니다. 잠정적 좋긴 했지만 신규 상장 억제시킨다. 또 구구펀드가 주식을 매각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연기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매각을 금지시키겠다 하는 조치. 일단 주식 공급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시킨다. 그리고 구구펀드를 ETF라든가 ETF는 이제 주식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메우기 위해서 주식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 이런 조치가 제도 개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에서 보면 공매도가 뭐냐 딜이 쳐버리지요. 추세적으로 하니까 공매도 쳐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공매도 규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나왔거든요. 예. 사실 그 이전까지는 수급 개선 조치에서도 중국이라든가 홍콩 증시가 사실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공매도 강제 금지 조치가 나오니까 중국과 홍콩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다. 이건 뭐냐면 중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러다 보니 공매도 쳐버리죠. 이런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강제로 나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중국과 홍콩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기대가 나오는 거죠. 한국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줄어왔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중국도 공매도 강제 규제 조치 이후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멈추고 들어올 것이냐 하는 측면. 이게 이제 어제 기대감이 많이 나왔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차이나의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일본의 지수가했던 대책이라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차이나의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 것이냐 하는 측면은 중국 기업의 밸류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관심이 됐었던 상황이죠. 이런 내용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온 만큼 작년 우리 상황을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자금, 작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국 내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사에서 지금의 그레이트 차이나 엑스턴스 현상에 어떻게 보면 선두격인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느냐, 이탈은 방조 들어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공매도 강제 조치 이후에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 사항이 주목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지금 김지현 PD께서 코스피의 매매 사항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는 지금 한국 증시가 부진한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외국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한국의 개인 투자가 또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구의 문제입니다. 연구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왔죠. 예.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이후에 자 코스피가 연간 상승폭의 약 90%를 11월, 12월 이후에 올랐는데요.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국내 증권사들은 기득권을 생각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하면 외국인이 이탈될 것이다. 또 서든 스탑도 나올 것이다. 안 나왔죠.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국내 증권사의 그 페이퍼에 보면 기득권 차원에서 당사 이익을 반영하는 이런 그 보고서 내용은 신뢰를 잇는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예. 근데 외국인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6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결국 작년에 코스피 상승폭의 90% 이상이 결국 11월, 12월에 올라왔거든요.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원점별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12월까지 6조 원 정도 들어가서 달러계 자금이 주도했죠.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달러계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공매도 강제 조치 이후에 달러계 자금은 들어올 것이냐. 이게 한국 증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외국 자본이 중국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이런 내용들이 어제도 중국 내부에서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간의 평가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번 부양책 좀 급조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증시 부양책보다 낫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네, 사실 일본의 디스카운트 대책이 예. 한국의 디스카운트 대책에 본보게 됐고 그다음에 급조된 중국의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급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의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의 근본적인 것은 자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저 PBR 종목을 1 이상 끌어올리는 이런 조치였죠. 예. 근데 반드시 이 조치는 정부가 조치에 발표해서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 당국에서 떨어진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페널티 조항을 넣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밸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을 때는 상장 폐지 경고를 했던 거죠. 이것이 먹혀서 자 해당 기업들은 자사주 매각, 자사주 매입. 예. 근데 이 자사주 매입도 반드시 소각시켜야 된다. 그렇죠. 한국은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도 발표하고 있습니다는 매각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은 어떨 것이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면 나중에 합병 배우기일 때 의결권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결국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예. 유상증자도 뭐 인수합병을 해서 자금을 하고 우리 사주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주가를 좀 물량이 늘어날 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가지고 이렇게 된 이 조치가 없었다 보니까 예. 결국 우리 사주도 해당 기업의 근로자한테 주주들한테 손해를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일본의 기업 재팬 기업들의 밸류 프로그램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반드시 소각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치들이 아마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의 실효성은 어제도 이제 발표했습니다는 페널티 조항이 없습니다. 저 PBR 종목 말이 많았죠. 그래서 한국 경제지선 맹신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해외 시각을 전해드렸던 겁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을 때, 자 상장 폐지 경고가 있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 저 PBR 올지만 대기업이라는 게 결탁한 게 아니냐?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했을 때는 소각해달라. 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 있는데 워낙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황이 진전되는 상황마다 그때그때 관심이 국민들을 편의하고 주주들을 이해한다. 진짜 주주들, 개인들을 이해한다면 진전되는 상황을 좀 중간중간에 얘기해야죠. 자, 금지 시한을 11월, 6월 달까지 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그 이유도 연장시키겠다.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공매도 금지 시한 조치 그 관계 아니라 해당 사항이 진전되는 과정을 좀 주주들한테 개인 투자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뒤쪽 배경에 예. 이 박순혁 이사라든가 정의정 이 공부에도 금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는 예. 이런 분들이 역할이 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이제 똑같은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에 대책을 했지만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급조됐기도 했지만 예. 한국보다 나아질까? 시진핑이 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페널티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안에 페널티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 중국은 페널티에 별도의 적용이 없습니다는. 자, 한국 조치반 나왔더니 안에 페널티 들어가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 조치보다 실효성 확보 반에서 낫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증시 부양책과 함께 더 중요한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가 떨어진 근본적 요인은 사실 부동산 문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시 부양할 때, 자, 증시 부양을 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리창이 주도했던 600조 뭐 이렇게 해서 국채 발행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가 더 침체되지 않느냐 하는 예.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조치에서 비일보했던 것은 증시 부양뿐만 아니라 부동산 조치의 정책 전환이 됐다고 됐습니다. 자, 4년 전에 헝다그룹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자,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이전에 반시진핑 계층에 이전에 이제 기득권과 결탁을 해서 사실상 본인 자신의 기득권 카르텔에 어떻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반시진핑 세력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헝다 사태 나왔습니다. 종전의 기득권의 대표적 상징 헝다 사태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증시를 부동산을 부양한다면 근본 화이트리스트가 나와야죠. 근데 블랙리스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블랙리스트는 뭐냐? 자, 차질을 기해서 반시진핑 계층에 자금줄이 되는 부동산 업체를 줄이겠다. 제거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양책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 목적은 반시진핑 계층의 재원줄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원줄을 끊어서 반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4년 이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4년 동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증시 부양책과 함께 2단계 조치와 함께 진위를 예. 보인 것은 부동산 문제를 결국은 손을 대야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반시진핑 계층에 대해서 부동산의 결탁 세력을 제거했다. 문은 남아있긴 합니다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자, 어떤 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가 나온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요. 화이트리스트는 뭘까? 부동산의 블랙리스트는 자, 네모라 치는데요. 예. 화이트리스트는 부양하기 위한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부양하겠다. 부양하는 대책에 문제가 되는 컨트리 뭐 이렇게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넣어서 이제는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지원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올리고 주식도 올리면 서로 합작이 돼서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어제 나왔던 대책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민연령들은 단순히 상장지수 펀드라든가 뭔가 이렇게 자금했다 하는 측면인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 대책이 나왔을까 하는 이 측면을 자세히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긴급 지원 자금은 예.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 2024년에 경제학 공정학술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기준금리 변경하기가 좀 일반적 정책이 어렵다. 공급자들도 일반적 정책이 어렵다. 그래서 금융중개대출이라는 선별적 지원 대책에 이런 대책을 얘기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중국이 화이트리스트를 해서 문제가 되는 곳에 자금 줘서 부양시키겠다. 부양시키겠다 하는 그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긴급 자원 지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원 규모가 일반적 지원보다는 자금줄이 좀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는 이 측면이 이번에 증시 부양과 부동산 부양의 차이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경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시간을 지켜야 되겠는데 지키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 그로스페이스에서 외연적과 내연적 성장에서 과도기 후유증이 있고요. 예. 시진핑 본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고요.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방 정책을 하는데 체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대부분 다 신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긴 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딱 세 가지 관점에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진일보한 대책이긴 하지만 예. 사실 지켜봐야 한다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